30세 트래비스 알렉산더의 시신이 애리조나주 메사에 있는 그의 집에서 발견됐을 때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젊은 남성이 수십 차례 칼에 찔리고 목이 베이고 머리에 총상을 입는 등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트래비스처럼 평범한 남자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싶어 할 사람이 누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 여성이 수사관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트래비스의 전 여자친구인 조디 아리어스였습니다. 사건이 계속해서 밝혀지면서 아리어스는 언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어스는 누구였을까요? 무엇이 살인으로 이어졌고 그녀의 주장처럼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피해자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애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자였던 것일까요? 이 영상에서 저희와 함께 조디 아리어스의 충격적인 사건을 살펴보시죠. 조디 앤 아리어스는 1980년 6월 9일 캘리포니아 주 살리나스에서 4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빌은 여러 레스토랑을 열겠다는 야망을 가진 외식업자였고 어머니 산드라는 웨이트리스로 일했습니다. 아리어스는 2명의 남동생 칼과 조이 그리고 여동생 안젤라와 함께 자랐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이복 형제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리어스는 로스파드레스 초등학교에 다녔으며 모든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매우 평범했고 행복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술과 독서를 즐겼고 플루트 레슨과 가라테 수업도 들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사진 예술을 발견하면서 그녀의 창의력이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사와 친구들은 이상함을 못 느꼈습니다. 아리우스가 5살이나 6살쯤 되었을 때 아이들을 돌봐주던 베스 호킹스라는 이름의 베이비시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가족에게 고용되어 있던 동안 몇 가지 이상한 사건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아리우스가 그의 형제인 칼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한 한 사건에서 그 어린 소년이 다른 방에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베스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처음에는 말하지 못했지만 결국 아리우스가 야구 방망이로 그의 머리를 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베스가 아리우스에게 따져 물었을 때 그 어린 소년은 왜 그가 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베스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아리우스가 다른 사람들,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에게조차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성인이 된 아리우스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부모님이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핸드백에 들고 다니던 나무 숟가락으로 자신을 때렸고 아버지는 벨트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대 주장은 친구들, 친척들, 학교나 정부기관 등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 및 다른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들에 이의를 제기해왔으며 샌디와 빌 모두 자녀들에게 학대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샌디와 빌이 특히 아리우스에게 엄격한 부모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예전 학교 동창들은 그녀가 다쳐서 학교에 온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990년대 초 아리우스가 11살이었을 때 그녀의 가족은 고향에서 150마일 이상 떨어진 산타마리아시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에서 빌은 더 브랜딩 아이언이라는 식당을 운영했고 아리우스는 오랜 친구들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온 것에 괴로워했지만 새 학교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오컷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예술과 창의성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미술에 뛰어났고 나중에 한 담임 선생님이 자신이 정해진 교과 과정을 벗어나 자신의 성향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을 따뜻하게 회상하곤 했습니다.
이 무렵 친구들은 그녀가 막내 동생인 조이와 안젤라를 얼마나 자주 돌보는지 알아차렸고, 그로 인해 아리우스가 댄스나 스포츠 경기 같은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거나 종종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타마리아로 이사한 지 약 4년 후 아리우스의 어머니가 주방에서 타퍼웨어 상자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면서 아리우스와 부모님의 관계는 갑자기 뒤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지옥상에서 그 상자를 발견했고, 아리우스는 그곳에서 마리화나를 재배 중이었습니다. 빌과 산드라는 이후 지역 보안관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고, 그것이 아리우스를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겁주길 바랐습니다. 아리우스의 친구 중 한 명은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 전체 계획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패티는 당시 아리우스의 부모님이 모든 일을 과장했다고 말하며, 우리는 마리화나 씨앗을 하나 가져다가 작은 터퍼웨어에 심었고 거기서 잎이 하나 피어났을 뿐이에요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작은 잎이 거의 자라려고 했고, 우리는 햇빛이 잘 들게 하려고 그것을 지붕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이 우리를 고자질했어요. 빌과 산드라가 패티 부모님께 전화한 뒤 패티는 외출 금지를 받았습니다. 법 집행관들은 두 소녀에게 만약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리우스는 그 일로 인해 창피함과 배신감을 느껴 이후 친구들에게 부모님을 싫어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아리우스가 이전에는 반항적인 기질이 전혀 없었지만 이번 일이 그 소녀에게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산드라는 나중에 이 시기를 전후로 부부와 딸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아리우스가 점점 멀어지고 의심이 많아졌다고 회상했습니다. 아리우스는 부모님이 항상 자신의 방을 뒤지려고 했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부모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깨뜨렸습니다. 반면 부모님은 딸의 방을 몰래 뒤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리우스는 결국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때때로 어머니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아리우스는 한 번은 가족 식사 중에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를 발로 찼다고 전해집니다. 아리우스의 분노를 키운 건 부모가 가족을 다시 이사시키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리건주 경계 근처인 캘리포니아 주 유리카로 5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리우스는 또다시 이사해야 한다는 생각에 몹시 괴로워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친구들, 특히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패티와 떨어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패티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조디가 마을에 있던 마지막 밤에 조디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사가는 이유는 너랑 나랑 같이 있으면 너무 많은 말썽을 부리기 때문이야. 그리고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착한 아이들이었거든요. 우리는 말썽을 부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어요. 집에서는 반항적이고 노골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했지만 아리우스는 리카 유니온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에게는 예의 바르고 관대한 소녀로 보였습니다. 이 새로운 학교에서 사귄 친구 티나는 나중에 아리우스가 정말 유쾌했고 전혀 폭력적이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실제로 티나는 아리우스를 온화한 영혼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아리우스가 매우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고 기억하지만 아리우스 본인은 나중에 유레카에서의 삶이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리우스는 패티에게 쓴 편지에서 모두가 평생 서로를 알고 지낸 것 같은 사람들 사이에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언급했습니다. 아리우스는 친구들이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전혀 몰라서 반 친구들과 수다를 떨 수 없었고, 새 학교에는 스토너들과 가십군, 즉 잘난 척하는 프레피 두 그룹밖에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이 무렵 빌은 심각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신장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스트레스와 학교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리우스는 처음으로 유화 물감 세트를 구입했고 미술이 그녀의 새로운 창작 활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특히 그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나빠졌습니다. 아리우스는 부모님의 엄격한 규칙과 규제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으며 친구들은 밤 10시까지 밖에 있을 수 있었지만 아리우스는 저녁 6시에 집에 와서 식사를 해야 했고 그 이후에는 다시 밖에 나갈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5살 때 아리우스는 주 박람회에서 18살의 보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내내 함께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며 시간을 보냈고 예상치 못한 우정을 쌓았지만 서로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아 연락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스포츠 경기에서 그를 다시 보았고 이번에는 아리우스가 보비에게 자신의 번호를 건넸습니다. 이후 보비는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아리우스가 보비에게 헌신적이었다고 회상했지만
그와 사귀기 시작한 후에는 항상 연인 곁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부, 관심사, 취미, 친구들을 버리고 대신 보비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흡수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녀의 친구가 되고 그의 무술 수업도 그녀의 수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아리우스가 이후에 많은 관계들,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자아를 바꿔가며 사귀는 사람의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바비와 아리우스의 관계는 모든 이들의 말에 따르면 매우 격렬했고 극적인 이별과 화해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관계를 끝맺었습니다. 다음 해 아리우스의 부모님은 그녀를 코스타리카로 보내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고 그녀는 곧 호스트 가족의 아들인 빅토르라는 동갑내기 소년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코스타리카에서 새 남자친구와 함께 17번째 생일을 축하했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빅토르는 그녀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긴 편지들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을 방문해 아리우스와 그녀의 가족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 여행 동안 그는 아리우스에게 약혼 반지를 주었고 아리우스는 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코스타리카로 이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우스가 빅토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한 모든 로맨스와 따뜻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그녀의 이전 관계만큼이나 불안정했습니다. 그녀는 빅터가 질투가 많은 타입이라 남자 동급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다고 말했으며 이것이 전화로 그와 이별하게 된 이유라고 했습니다. 빅터와 헤어진 후 아리우스는 다시 바비와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그녀는 부모님의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행동이 통제적이라고 느껴서 지쳐 있었고 친구들에게 집안 문제로 인해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은 아리우스가 마약이나 술을 한 적 없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녀의 공격성, 편집증, 그리고 부모님이 자신이나 자신의 꿈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비난하는 등 점점 심해지는 행동은 일종의 성격 장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리우스는 17살 때 부모님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집을 나와 바비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산드라와 빌은 10대 딸이 자신들이 하는 모든 말을 오해한다고 느꼈고 그로 인해 세 사람 사이에 사소하고 불필요한 말다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그 커플은 여러 번 헤어졌다 다시 만났습니다. 아리우스는 모든 드라마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자신이 완전히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지 못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기자들과 온라인 추측자들은 종종 아리우스의 인생 선택을 자기 파괴적이라고 묘사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빠르게 낙인 찍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학대를 당한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아리우스가 바비가 한번 자신을 풀 수 없는 목조르기 상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일부는 바비가 아리우스의 폭력을 통제하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리우스와 바비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아리우스는 산타마리아로 이사했고 바비는 오리건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아리우스는 오리건주 메드포드로 이사했으며 그곳이 마음에 들어서이지 바비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우스는 바비와 다시 관계를 시작했지만 그 관계에 만족하지 못했고 이후 계속 만날지 결정하기 위해 장단점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아리우스는 바비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친구들에게 불평했지만 한동안 그 관계는 계속되었고 결국 다시 헤어지게 되었으며 아리우스는 바비의 룸메이트인 매트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두 사람이 함께 이사했음에도 아리우스는 바비를 완전히 놓지 못했습니다. 아리우스는 바비의 집과 직장에 반복적으로 전화했고 가끔 현관 앞에 물건도 두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인 벨라스 미첼의 책 노출, 조디 아리우스의 비밀스러운 삶 취재원에 따르면 바비는 아리우스를 두려워했고 친구들은 그를 스토킹 피해자로 봤다고 합니다. 아리우스와 매트는 몇 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사귀었지만 그녀의 일기에서 발췌한 내용들은 사랑과 증오, 평온함과 폭력, 기복이 심한 감정 사이를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오가는 깊이 불안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000년 2월 그녀는 매트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아직도 한 사람, 아름다운 영혼을 이렇게 완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제로 돌려받는 이 감정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단순히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내 사랑과 맞먹거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보답받는 그런 수준에서요. 그러나 3개월 뒤 그녀는 바비에 대해 그는 내 꿈이었고 내 전부였다 라고 썼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 사이에 끝나지 않은 일이 남아있다고 느껴질까요? 또 2달이 지나서야 그녀는 일기장에 다시 매트에 대한 사랑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이 생에서 그의 곁을 걷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0월 이 되자 상황이 다시 변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완전히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파괴적인 존재라고 느낀다고 썼습니다. 마치 내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교훈도 못 배우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망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2001년 초 그들의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우스는 매트가 항상 돈이 없고 기본적인 집안일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매트는 정말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고 썼습니다. 가끔은 내가 그냥 집에만 앉아있는 중요하지 않은 전형적인 여자처럼 느껴져. 2 사람은 결국 따로 살기 시작했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리우스는 그녀 몰래 동료 중 1명과 사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리우스는 동료와의 관계를 따지기 위해 90분 넘게 운전해서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매트는 이미 아리우스와 헤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2006년 아리우스의 3번째 장기, 연애가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사귀고 있던 남자, 데릴은 한때 그녀의 상사였지만 2 사람이 2002 연애 연인이 될 수 있도록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데릴은 이혼한 한 아이의 아버지였고 아리우스보다 20살이나 많았습니다. 2 사람은 함께 집을 샀지만 데릴은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것이 2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동안 아리우스는 프리페이드 리글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는데 이 회사는 자신 아래에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대표들이 더 많은 사람을 영입할수록 수입이 늘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를 피라미드 사기라고 설명했지만 아리우스에게는 실패한 관계에서 벗어날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새롭게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돈을 벌게 해줄 것이라고 꿈꿨지만 대신 이 일은 그녀를 트래비스 알렉산더의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트래비스 알렉산더는 1977년 7월 28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서 태어났습니다. 8남매 중 1명이었던 그는 2명의 형과 5명의 어린 동생이 있었으며 그의 어린 시절은 학대와 학대, 그리고 가난으로 얼룩졌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부모는 한 번도 부유하지 않았고 트래비스가 태어난 후에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인 게리는 어머니 파멜라와 이혼한 후 그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았고 어머니 파멜라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약물 남용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트래비스는 어머니가 필로폰이 떨어져 잠에서 깬 뒤 자신이 깨웠다는 이유로 맞았던 일을 기억했고 어머니가 약에 취했을 때는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종종 상한 음식 때문에 벌레가 들끓었습니다. 트래비스가 6살 때 그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친조 부모에게 맡겨졌습니다. 파멜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조부모님과 비교적 정상적으로 지냈습니다. 조부모님은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목욕시키고 원하는 만큼 먹게 했으며 몰몬교도 소개했습니다. 트래비스에게 종교는 모든 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고 그가 겪어야 했던 가혹한 세상에 적응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트래비스는 자신의 성장 과정이 힘든 교훈이었을 뿐 벌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성인이 된 트래비스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자신의 목표를 적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트래비스는 야망이 크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었으며 한 가까운 친구는 그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열망이 대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래비스는 최고가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트래비스는 대학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깨닫고 자퇴했으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여러 허드렛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트래비스는 성인이 되어도 몰몬교 신자였습니다. 트래비스는 아리우스보다 먼저 PPL에 가입했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활용해 잠재 고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설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 조직에 성공적으로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2 사람은 마침내 2006년 9월 13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 호텔 앤 카지노에서 열린 프리페이드 리글 컨벤션에 참석하면서 처음 만났습니다.
트레비스는 아리우스에게 곧장 다가가 자신을 소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나중에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카지노를 걷다가 둘이 어울리며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잘 어울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번호가 없어서 나중에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에게 연락했고 그녀를 전무이사 만찬에 자신의 손님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리우스는 처음에 정장 차림이 없다고 거절했지만 트레비스의 친구가 드레스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해서 결국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리우스는 트레비스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지만 이미 그녀의 행동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전 남자친구와 완전히 헤어지기 전 새 남자친구를 준비해두는 걸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데릴과의 관계를 끝내고 가능한 한 자주 트레비스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초반 관계는 어려웠습니다. 아리우스가 트레비스를 만나려고 캘리포니아에서 애리조나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녀는 아직 데릴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주택담보대출에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리우스와 트레비스의 관계 시작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과 소문이 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법정에서 처음부터 성적인 관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트레비스의 일부 친구들은 그가 성적인 욕망에 굴복했을 수도 있다고 받아들였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가 결혼까지 순결을 지키려 했던 종교적 보수주의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아리우스가 트레비스의 죽음 이후 대중에게 보여준 그의 모습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인 스카이 휴즈는 아리우스의 이야기가 트레비스에 대한 분노와 아리우스에 대한 동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트레비스가 아리우스의 의존성에 끌렸다고 믿었고 한 친구는 트레비스는 늘 누군가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 다른 누군가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아리우스를 힘든 삶에서 구해주려고 했다고 느꼈습니다. 2006년 11월 아리우스는 몰몬교로 개종했고 결국 트레비스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2007년 2월 그들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왜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트레비스의 친구들은 그가 더 진지한 사람을 기다렸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우스가 다른 남자들과 데이트한 후 트레비스는 그녀와 사귀는데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리우스는 다른 남자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 트레비스가 신경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통화했고 한 달에 2번 만났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트레비스는 아리우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아리우스는 가슴 부분에 트레비스 알렉산더스라고 적힌 티셔츠를 받았습니다. 그가 실제로 그랬는지는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2012년 그의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쯤 후까지 그녀가 그 티셔츠를 입은 사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리 문제는 두 사람에게 힘들었습니다. 다릴이 아들과의 공동 양육을 위해 전 부인 근처로 이사한 후 아리우스는 밤 데저트에 있는 집에 청구서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집은 압류당했고 아리우스가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트레비스와 결혼해서 함께 살기 위해 그와의 관계를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감에 시달렸고 아리우스는 특히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리우스는 트레비스의 이메일과 음성 메시지를 자주 확인하고 그의 대화를 엿듣거나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트레비스는 혼전 성관계에 대한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 아리우스를 창녀나 매춘부라고 부르곤 했으며 이는 아리우스를 깊이 상처 입히고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트레비스의 친구들 중 일부도 이 관계가 주로 성관계와 극심한 질투심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7년 여름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고 아리우스가 이별을 통보한 쪽이었습니다. 한 달 뒤 그녀는 트레비스가 살던 애리조나주 메사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 따르면 트레비스는 그녀가 근처로 오는 걸 원치 않았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리우스는 그들이 육체적 관계를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 12월 트레비스가 새로 만난 사람과 데이트를 시작해 아리우스는 매우 속상해했습니다. 트레비스는 전 여자친구가 질투로 그의 차 타이어를 여러 번 찢었다고 했고 새 여자친구도 신원 미상의 사람에게 괴롭힘 이메일을 받았는데 트레비스는 그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믿었다고 전해집니다. 1월 초 아리우스는 트레비스에게 수많은 선정적인 문자를 보냈다고 하며 3월에는 두 사람이 함께 여러 주를 여행했습니다. 다음 달 아리우스는 메사에서 캘리포니아 유레카로 이사했지만 두 사람의 연락은 계속되었고 그들의 대화 중 많은 부분이 성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6월 9일 밤 10시 30분경 메사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트래비스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31세의 트래비스는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호화로운 5개의 침실이 있는 집에 살고 있었고 그는 안방 욕실에 샤워기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트래비스의 친구가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고 구조대원에게 한동안 소식이 없어 확인하러 왔는데 그가 죽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트래비스의 룸메이트가 그를 확인하러 갔다가 피가 흩뿌려진 걸 봤다고 했습니다. 트래비스는 6월 4일 오후에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트래비스는 며칠 전 예정된 중요한 비즈니스 통화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트래비스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가 휴가로 도시를 떠난 줄 알았고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그제서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트래비스의 집에 갔고 그의 침실에서 많은 양의 피가 고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트래비스는 알몸으로 샤워부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고 이는 그가 최소 며칠 전에 살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살인 현장은 매우 참혹했습니다. 피가 사방에 튀어 있었습니다. 벽, 세면대, 천장까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트래비스는 목이 베이고 27군데나 칼에 찔렸으며 얼굴에는 총상을 입었습니다. 총알은 그의 오른쪽 눈썹을 통해 들어가 왼쪽 뺨에 박혀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나중에 경정맥, 총경동맥, 기관이 모두 베었으며 트래비스의 손에는 광범위한 방어 상처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31세의 트래비스가 총에 맞았을 때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었고 수사관들은 즉시 용의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트래비스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많은 사람들이 조디 아리아스를 지목하며 트래비스의 전 여자친구가 그에게 집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 스카이 휴즈는 허핑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리아스는 트래비스에게 완전히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트래비스가 관계를 끊으려 할 때마다 그녀는 자살을 협박했습니다. 트래비스가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그녀는 그의 집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그녀라는 걸 알았어요. 그녀가 아니길 바랐지만 그냥 그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트래비스의 가족과 친구들은 아리아스가 그를 스토킹하고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며 그의 차를 훼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래비스의 집을 철저히 수색하던 중 세탁기에서 손상된 디지털 카메라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기기는 최근 구입됐고 손상됐지만 전문가들이 일부 이미지를 복구했습니다. 사진에는 아리아스와 트래비스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장면에 함께 있었습니다. 트래비스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은 오후 5시 29분 그가 샤워 중일 때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추가 사진에는 그가 바닥에 쓰러진 모습이 있었고 집에서는 벽에 피 묻은 손바닥 자국도 중요한 증거로 발견됐습니다. 그 손바닥 자국에는 트래비스와 아리우스의 DNA가 모두 있었습니다. 한편 트래비스의 시신이 발견된 며칠 후 아리우스는 자신의 마이스페이스 페이지에 트래비스를 사랑하며 추모하며 라는 제목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나흘 뒤인 6월 17일 아리우스는 메사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지문 채취와 DNA 채취에 응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난 후 형사들은 카메라에서 복구된 사진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아리우스에게 연락해 트래비스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아리우스는 마지막으로 트래비스를 본 것이 2008년사 월이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질투 문제로 인해 2007년 6월까지 5개월 동안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수사관은 두 사람이 헤어진 후에도 성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했지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아리우스는 트래비스와 마지막 통화가 2008년 6월 3일 화요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나중에 아리우스는 마이스페이스에 다시 트래비스에 대해 글을 올리며 미세스 트래비스 곧 보자 친구야 하지만 충분히 곧은 아니야 라고 썼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아리우스와 트래비스의 관계는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달 첫째 주에 트래비스는 친구들에게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한 것 같다고 말했고 그 후 그녀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떠나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나중에 아리우스가 6월 2일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렌트한 뒤 6월 4일 메사로 운전해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녀는 동료를 만나고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여러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그 동료는 나중에 경찰에게 아리우스가 원래 금발이었던 머리를 짙은 갈색으로 염색했고 손에는 여러 개의 상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리우스는 유타를 떠나 캘리포니아 집으로 운전해 돌아갔습니다. 여행 중 그녀는 트래비스에게 여러 번 전화하고 음성 메시지를 남겼으며 나중에는 그의 휴대폰 음성 메시지 시스템에도 접속했습니다. 그녀는 6월 7일에 렌터카를 반납했는데 그때까지 차량은 2,800마일을 주행한 상태였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차량의 바닥 매트가 없어진 것과 앞좌석과 뒷좌석에 붉은 얼룩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아리우스가 처음 차량을 인수할 때 바닥 매트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렌터카 회사가 차량을 대대적으로 청소했기 때문에 붉은 얼룩도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의 일정을 정리하고 손바닥 자국에서 발견된 DNA를 확인한 후 아리우스를 체포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08년 7월 9일 그녀는 애리조나주 메리코파 카운티의 대배심에 의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6일 후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9월 초 아리우스는 애리조나로 송환되었고 그곳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애리조나 리퍼블릭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이 트래비스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진이나 DNA 증거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신과 저는 제가 무죄임을 압니다. 그의 살인과 무관하며 절대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친구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리우스는 그 달말에 자신의 말을 바꿨습니다. 9월 24일 그녀는 인사이드 에디션 인터뷰에서 트래비스가 침입한 괴한들에게 공격당했고 자신도 그 현장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2005년 6월 재판을 기다리며 48아워스와 인터뷰할 때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두 사람이 카메라로 장난치던 중 아리우스가 갑자기 큰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다음으로 기억하는 건 욕조 옆에 누워 트래비스가 비명을 지르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때 저는 그냥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를 올려다봤고 욕실 안에 다른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둘 다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그곳에 한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칼과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총이 한순간 자신을 향해 겨눠졌지만 반가쇠를 당겼을 때 총이 발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바닥에 있던 제 가방을 집어들고 계단을 뛰어내려가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래비스를 그 자리에 두고 떠났어요. 저는 그와 그의 총을 밀치고 지나쳤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차를 몰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8월 아리우스는 법정에서 자신을 직접 변호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요청은 받아들여졌지만 그녀는 공공변호인들을 자문 변호인으로 계속 두었습니다. 같은 달 말에 그녀는 여러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아리우스는 그것들이 트래비스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들이며 그 안에서 그가 소아성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들은 곧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고 그녀는 그것들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판사는 변호인을 다시 선임했고 아리우스는 세 번째로 사건을 설명하며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였고 정당방위로 트래비스를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에게 신체적, 성적 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그녀가 그의 새 카메라를 떨어뜨리자 그가 화를 내며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우스는 자신이 먼저 죽이지 않으려고 그를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리우스의 여동생인 안젤라는 이러한 주장들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페이스북에 아리우스가 침입자에 대해 거짓말한 이유가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사람들이 그의 본성을 알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그를 대단하게 여기길 바랐습니다. 그녀가 트래비스를 죽인 건 사실이지만 냉혈하거나 복수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생명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아리아스의 재판은 마침내 2013년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주로 아리아스가 실제로 트래비스를 죽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살인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한편 검찰 측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두 사람이 매우 강렬한 성적 관계를 맺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특히 아리아스가 질투심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DNA 증거, 디지털 카메라에서 복구된 사진들, 그리고 표백제 얼룩이 묻은 채 세탁기에서 발견된 수많은 옷가지와 수건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법의학 조사관 사무실의 케빈 혼 박사는 트래비스의 매우 의도적인 상처들을 관찰하며
자상 깊이가 매우 깊어 큰 힘으로 가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 측 주목 증인 중 한 명인 라이언 번스는 살인 다음 날 아리우스를 본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2008년사 월 한 컨벤션에서 만났고 그 이후로 일주일에 5번까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아리우스와 트래비스의 관계가 시작된 방식과 기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해 5월 말 그녀는 그를 만나려고 유타주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아리우스는 라이언 번스를 자신의 새 트래비스처럼 여긴 듯합니다. 이는 트래비스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새 대리리 된 것과 비슷하죠. 아리우스의 재판은 언론의 광풍을 일으켰고 당시 미국인 대부분이 그녀에 대해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뉴욕타임즈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재판 중계 시청률이 급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재판 보도가 마치 연속극의 일부 요소를 띠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검찰은 아리우스를 교활한 거짓말쟁이라고 묘사했고 트래비스가 전 여자친구를 악마라고 부른 문자 메시지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그녀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이 아리우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제시한 계획적 범행 이론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누군가를 죽일 사람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CCTV에 포착되었고 영수증을 통해 트래비스가 살해된 당시 그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2013년 5월 8일 아리우스는 1급 계획적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2015년 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그녀는 감옥에서의 삶보다 사형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자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녀는 이 발언을 번복했습니다. 아리우스는 자신의 형을 항소하려 했지만 2020년 항소법원은 그녀의 유죄를 입증하는 압도적인 증거를 근거로 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녀는 애리조나 주립교도소 페리빌의 루물리 최고 보안 유닛에서 형을 시작했지만 어느 시점에 중간 보안 등급으로 옮겨졌고 2023년 현재 그곳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교도소 안에서 매우 조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창고와 포터로 일하는 등 여러 일을 맡아왔습니다. 그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교도소 내에서 도서관 보조원으로도 일했습니다. 2010년 12월 그녀는 노래 대회에서 50명의 다른 수감자들을 이기고 우승하여 그녀와 그녀의 동료 수감자들은 크리스마스의 칠면조 저녁 식사와 추가 물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삶을 살았지만 온라인에서 예술 작품을 팔기 시작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일부 작품은 $2,500에 판매됐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트래비스 살인 사건과 무관하므로 범죄자가 범죄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중들은 그녀가 자신의 악명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 작품을 공유하고 색상과 디자인, 제목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약 6,000명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아리우스는 처음에 자신의 오빠를 통해 이베이에서 자신의 예술 작품을 판매하게 했고 그 돈으로 교도소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이트 측에서 그녀의 신원을 알게 되자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예술 작품을 판매할 개인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평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주 남성들로부터 결혼 제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족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비록 부부 접견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교도소에서 결혼하는 가능성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 동료 수감자들은 그녀가 매력으로 교도관을 조종해 몰래 탈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와 카리스마 덕분에 교도소에서 특정 행동을 들키지 않고 넘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노반 베링과 트레이시 브라운 베링은 한때 아리우스를 친구로 여겼던 동료 수감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 그들은 아리우스의 어머니인 산드라와 연락하게 되었고 산드라가 아리우스의 여러 거짓말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노반은 그녀의 연애 이야기나 부모님이 그녀를 대했던 방식 등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 외에는 아무도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반드시 고통을 겪게 됐죠. 조디 아리우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재판을 면밀히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인물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남성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을 구하려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트래비스 알렉산더를 가정폭력, 성적학대, 그리고 소아성애 혐의로 비난해왔지만 이 주장들 중 어느 것도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신과 의사들은 아리우스 행동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진단되지 않은 경계성 인격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검찰 측에서도 재판 중에 추측했던 부분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캑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인 드루 핀스키 박사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조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정말로 보지 못합니다. 이 장애의 증상으로는 만성적인 공허감, 기능장애와 혼란스러운 인간관계, 충동적인 행동, 극심한 분노, 자살 충동, 그리고 감정의 불안정이 있습니다. 한편 정신과 의사 데일 에이처 박사는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아리우스가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는 그녀가 관심을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상처 준 이들에 대해 죄책감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며 그녀가 보인 행동들은 나르시시스트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많은 증상들과 일치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2008년 세상에 알려진 이후로 자신이 받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든 관심을 철저히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래퍼 카림, 레프티 윌리엄스와의 영상통화 중에 그가 그녀에게 둘이 아마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들일 거라고 말하자 아리우스는 괜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미움받는 거라면 계속 미워해. 나한테 너무 많은 사랑이 쏟아져서 다 답할 수가 없어.